우리가 G2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G2가 그룹 오브 2라는 거예요. 항상 G1은 미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중국 보고 G2를 하라는 거는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와서 2인자를 하라는 거죠. 시진핑은 이게 싫은 겁니다.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2인자를 해? 미국은 미국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이중 갈등이 뭐 좋아지면 그러는데 이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해결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의 꿈은요, 미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같이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되고 싶은 게 중국의 꿈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모택동도 미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의 흐름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을 굉장히 의식을 했고 미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전쟁에도 불법 개입을 한 거지만 해서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미국이랑 초강대국과 1949년에 신생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물론 뭐 중국 땅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싸운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싸웠지만 어떻게 싸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1971년에 물론 이제 키신저라는 미국의 그 국무장관, 전략가죠. 여기에 의해서 소련의 남진을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핑퐁 외교가 시작이 됐고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78년 말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죠. 덩샤오핑은 사실 국가주석을 한 적도 없고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제도상으로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동양 정치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권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회주의 그러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사회주의 그러면 자본주의 나라보다 다 못 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원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이론을 제창을 했는데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다음 단계에 오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원시 공산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를 거쳐서 봉건사회를 거쳐서 마르크스가 바라보던 살던 그 당시가 영국 자본주의가 세계를 휩쓸던 시대예요. 이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가 너무 부익부 빈익빈 많이 나고 뭐 문제가 있으니까 노동자들이여 뒤집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생산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내가 사회주의를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일단 사회주의라는 이름부터 따고 보자. 자본주의 단계도 안 거쳤고 자본주의가 가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주의에 온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분배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생산은 되는데. 근데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뭐 한 거예요? 이 상태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계장막, 문을 걸어 잠그고 발전을 할 수는 없으니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하자. 그게 미국이 깔아놓은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게 개방입니다. 그리고 그 개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금 바꾸자 한 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깔아놓은 국제 분업 체계에 중국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중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차이나 쇼크 지금 2.0 막 그러잖아요. 알리 테무 때문에. 초저가 공세. 중국이 시장을 딱 열으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싸진 거죠. 다른 데서 100원에 만드는 거를 중국은 거대한 노동력을 가지고 10원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다운됐죠. 그러면 국제사회는 사실 그 덕을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는 차이나 이펙트라고 그래요. 중국 효과를 다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이 덩치가 커졌잖아요. 덩치가 커지고 세계적 국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장저민, 호진타오 때까지는 그냥 그 패턴을 유지해 왔는데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미국하고 한번 속된 말로 맞짱을 한번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세계는 미국이 짜놓은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금융체제도 달러를 써야 되고, 그렇죠? 미국의 IMF, 월드뱅크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 무대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달러를 받을 거고 그 달러를 그러면 뭐 미국에다 넣든지 어디다 넣든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진핑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10년에 중국은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대 경제체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정도에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PPP 지수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어느 정도 사고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사냐. 중국에서는 햄버거 하나에 한 세트에 1달러면은 살 수 있었는데 미국을 가니까 3분의 1 쪽도 못 먹는 거야. 감자튀김 값밖에 안 돼. 그럼 여기가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이 PPP 지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구매력을 앞질렀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을 한번 극복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미국만 국제 질서의 제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중국도 국제 질서의 제정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내놓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중국이 자신의 힘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면 할수록 미국의 이익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만 해도 갈등 요소와 협력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협력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라는 좀 특이한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죠. 야,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도전하기 전에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체제라는 게 미국이 도전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쓰잖아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해상 군사력입니다. 이 바다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제 당시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전에 전 세계에 26개 항공모함 전단이 있었는데 미국이 11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경찰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상 교통 정리해 줄게. 그래야 뭐 유조선도 잘 왔다 갔다 거리고 해적 공격 안 받고 컨테이너가 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이러면서 이제 사이버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온갖 분야에서 추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추격을 하는지를 봤더니 훔친 기술과 불공정하게 획득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각종 보조금이나 환율 조작을 통해서 국제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고 달러를 버는 거죠. 그럼 그 달러를 이게 보니까 국방비에 투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까 저기서부터 돈을 못 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역에서부터. 그래서 잘 아시는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무역 통상 전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일본 이제 미국의 대개 한 60% GDP를 쫓아오면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게 70% 가까이 되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일본의 플라자 합의예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60몇 % 이렇게 쫓아왔다가 팬데믹 직전에 70%까지. 그러면 조금 이따 역전당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시 63,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해서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미국의 목표예요. 우리가 G2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G2가 Group of Two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는 건데 1등은 항상 G1은 미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중국 보고 G2를 하라는 거는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와서 2인자를 하라는 거죠. 시진핑은 이게 싫은 겁니다.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2인자를 해? 미국은 미국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시진핑 생각인데 이거는 미국이 볼 때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됐고 바이든과 지난 선거에 경선을 해서 바이든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중국을 코너로 몰면 그러면 이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우리도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비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뭐 좀 거칠긴 했지만 제대로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좀 풀어줄 줄 알았는데 풀어주기는커녕 거기에다가 바이든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공화당보다는 훨씬 더 뭐 민주, 자유, 가치 이런 걸 더 강조합니다. 보편 가치라는 거. 이것까지 끌고 나오고 트럼프가 중국이나 뭐 한국, 일본 이런 걸 1대1로 상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룹을 지어서 상대하잖아요. 민주동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제어하는데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때 와서 더 규범적으로 중국을 제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시진핑 생각에는 중국이 정말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기술, 과학기술. 원천 과학기술을 워낙 미국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을 능가하려면 미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의 국가 목표는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됐냐 하면 미국을 물리치고. 그런데 미국을 물리치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성과보다 더 좋은 원천 기술 성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많이 쫓아왔어요. 그게 중국에서 개발한 거든 아니든 불법적으로 해킹을 한 거든 많이 왔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의 대부분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원래 거기서 개발한 거니까.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고 제조는 한국과 대만이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래서 30나노, 40나노 지금 뭐 2나노, 3나노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1나노가 10억 분의 1m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202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그 리창이라는 중국 총리가 뭘 강조했냐면 우리 이제 산업의 목표는 AI 플러스다. AI 시대에 AI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이걸 건설하는 게 목표인데 딱 어디서 걸렸느냐? AI 반도체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반도체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제어하는 가장 현실적인 과학 방법이 바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압박, 제약 이거를 더 강화하고 있는 거고 그 최전선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대만이. 이제 반도체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고 대만 같은 경우 TSMC나 UMC 같은 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래서 주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를 받아서 제작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성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요만한 칩에 얼마나 많은 기억력을 집어넣느냐. 그래서 원래 메모리 반도체가 기술력이 옛날에는 더 높은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이니 드론 막 이런 게 막 나오면서 메모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구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더 떴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TSMC가 세계 최대의 그 제조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엔비디아라는 뭐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꺾고 1위를 했다가 2위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대부분의 그 칩을 TSMC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기 때문에 이 패권을 미국이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도 궁색하죠. 원천 기술은 있는데 매뉴팩처링 능력이 없어요. 제조 능력이. 그럼 제조는 한국하고 대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텍사스 와서 공장 지어, 애리조나에 와서 공장 지어 자꾸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찾아가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업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쭉 드린 이유는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공급해 주세요. 라든지 내가 당신들을 너무 막았다.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든지 이러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해결이 어려운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전쟁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공멸행위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과학기술을 둘러싼 이런 그 분투, 기술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면 다른 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도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거를 만들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여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런 기술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노력을 하는 이런 과정이 겹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소련과 미국이 했던 뭐 이데올로기나 이런 그 군사력 경쟁도 있지만 여기에 경제력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갈등이 이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화되면, 뭐 좋아지면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니까 이거를 더 악화 안 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양측의 의지에 따라서 해결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두 번 대면을 했어요.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한 번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고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그 서울에서 에이펙 회의가 또 열려요. 그러면 이제 아마 또 새 대통령하고 시 주석하고 만나겠죠. 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두 번 만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간에 문제가 많다. 갈등이 많다. 다만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자라는 게 합의예요. 유일한 합의가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해결할 생각이 양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그러니까 갈등은 원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관리해야지. 그죠? 갈등이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두 나라가 망하든지 둘이 싸웠으면 한 사람이 없어지든지 그러기 전에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은 발톱을 숨긴 채 계속 그런 경쟁, 특히 중국이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노력을 굉장히 경주할 거다.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고 가면은 미국하고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더 옥죄는 거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의성을 개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니지만 핸드폰이 컴퓨터잖아요. 이런 게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됐으니까 중학교 때 뭐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가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50년 전이에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종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그 종이가 프린트돼서 나온다. 그게 팩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야, 어디 거짓말을 저렇게 하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넣는데 어떻게 그게 전기줄을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전기줄이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오지? 근데 그런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를 자꾸 시도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건데, 안전, 안보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돼. 이것만 해가지고는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시장 경제주의자들의 시각이고,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가가 잘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를 계속 압박을 하니까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둘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정말로 시진핑 지도부가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중국한테 그런 기대를 하지 말든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큰 소리 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단 말이죠. 중국 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한다고 큰 소리 했다가 커플링이 안 되죠. 써야 되니까.
그래서 디리스킹을 하는 거예요. 위험 관리만 해보자. 결국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리커플링, 다시 커플링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런 활발한 이런 것들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체제가 살아있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살아있고 미국도 지금 대선전을 하고 있고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일 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을 이기는 게 꿈이죠. 꿈인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미국과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그러는 거냐. 우리도 세계적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럼 맨날 미국 밑에 있으란 얘기냐. 옛날에 보면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지금 팩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미국 유일 강국이 치대 그러면서 전 세계 GDP의 한 24%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에 송나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국에 뭐 청나라 이런 데 때 보면 전 세계 GDP의 한 30%를 생산할 만큼 중국은 선진 생산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1의 나라가 되는 게 옛날에 해봤잖아요. 그걸 다시 가겠다는 게 중국 몽이에요. 중국의 꿈. 그럼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너무 거대 실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은 그거를 지금 맞닥뜨린 거죠. 덩샤오핑은 기다리면서 피해가라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맞닥뜨렸는데 다시 물러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이런 상황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내수 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고 영향력을 크게 만드는 쪽에 초점을 맞출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하고도 어깨를 완전히 나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핵심이 바로 경제라는 거예요. 재화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 경제 부분의 활성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경제 부분에서 제대로 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데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어요. 서방 국가들, 민주 자유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그런 걸 심판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요. 그게 선거라는 거예요. 그죠? 선거로 당신한테 표를 찍어줬는데 안 돼. 못 믿겠어. 그럼 바꾸잖아요. 뭐 바꾼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공산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나 최고 수뇌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미중 갈등 이후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보이고 있는 시스템은 거기에 좀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며칠 있으면 열리는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여기에서 좀 더 획기적인 뭔가 이 경제적인 개선, 부양 뭐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은 그게 국가 목표니까 세계적 국가를 만드는 게 국가 목표니까 그 부분을 절대 포기할 리는 없다. 사실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미중사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는 또 특히 그렇죠. 우리는 또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요소를 정치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보의 위협을 우선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서 그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걱정이 없는 국가들은 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1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1번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미국이 그 부분을 약간 흡수한 것도 있어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25%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17, 8%로 떨어졌어요. 그 상쇄분이 사실은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한국도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고 또 21세기 최고의
그 문화 아이콘인 한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그러면 이게 자꾸 누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쫓아갈 문제는 아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스탠스를 좀 잡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맨날 어떤 분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그렇게 또 새우는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세계 최강의 반도체 제조력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배터리, 2차 전지 제조력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세계 그 최고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외교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외교 뭐 용어로 돌고래 외교 이런 게 있어요. 돌핀 디플로마시. 그러니까 민첩하게 움직이잖아요. 고래들이 싸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를 양측에다 얘기하면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반도체, 배터리, 뭐 지금 디스플레이, 조선 이런 것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강의 근접한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 10개 정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위중 사회에서도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초격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정치적으로는 북한 요인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안보를 스스로 좀 튼튼하게 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이 북한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한국이 이러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걸 양측에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